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리더북스 김훈아 지음 1장 나는 유방암을 이렇게 이겨냈다. 투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있다. 왜 나는 암에 걸렸지? 이 질문부터 스스로 해야 한다. 암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나의 건강 이력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나처럼 독자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살펴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교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암 발생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암에 걸렸는지 환경의 문제점과 경로를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다. 나는 셋째를 출산한 이후 18년간 살이 쪄서 뚱뚱했다. 한마디로 비만이 심각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온전한 상태로 정신이 또렷해졌다. 전형적인 만성피로 증후군이었다. 왼쪽 어깨 결림은 10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가방을 왼쪽으로 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때부터 혈액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있었다. 몸속에 열이 꽉 차 있어서 목마름이 심했다. 냉수를 자주 마시고 여름이면 차가운 물냉면을 챙겨 먹었다. 20대에는 얼굴에 울긋불긋 여드름이 돋아났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때문에 만성염증 상태였다. 얼굴에 토돌토돌하게 나는 여드름이 끊이질 않았다. 30대가 되니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40대 중반에 다시 갑상선 항진이 시작되었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항진, 정상, 저하로 왔다 갔다 했다.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니 마음의 상태도 엉망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었다. 호흡을 깊이 하지 못하고 산소 부족 상태로 자꾸 한숨만 내쉬었다. 잠을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아서 대부분 커피에 의존했다. 일은 해야 하는데 머리가 오전 내내 무겁고 안개가 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상을 활기차게 보낼 에너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오후나 저녁이 되면 밀렸던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심한 경우에는 버럭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나도 힘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암 진단을 받기 3년 전부터 다른 증상들이 생겼다. 허벅지와 복부 쪽에 장미꽃 모양의 반점들이 쫙 올라왔다. 몸 안의 독소가 해독되지 않고 면역력이 낮은 상태였다. 암 발견 3달 전에는 목이 너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왼쪽 가슴에 암이 있었는데 혈액순환이 전혀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바닥에 앉았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킬 때는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암이 커가면서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암 발견 1달 전에는 기침 감기가 시작되었는데 항생제를 먹어도 전혀 낫지 않았다. 요점 1. 암이 오는 몸의 환경은 만성피로, 어깨 결림, 비만,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이다. 요점 2. 어깨 결림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다.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4년 정도 혼자 지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지낼 때는 그나마 집밥을 먹었지만 혼자 있으니 20대 자취생처럼 생활했다. 신선한 야채, 고기, 생선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을 봐도 간편식 가공식품들만 잔뜩 샀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배만 채우는 식단이었다.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건강을 되찾은 앤 위구모어 박사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건만
암에 걸렸을 때에는 그동안 내가 약을 먹은 건지 독을 먹은 건지 점검해야 한다. 내가 암 발병 3년 전에 주로 먹었던 식단은 다음과 같다. 아침, 달걀 프라이 토스트 라떼 한 잔. 점심, 백반류 만둣국 비빔밥 외식. 저녁, 일회용 인스턴트 볶음밥 스파게티 냉동만두. 간식, 오전 10시 과일, 오후 4시 빵, 떡, 과자.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을 움직이려면 카페인이 필요했다. 하루에 카페라떼를 최소한 2잔 마셨다. 주로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다. 밥은 흰쌀밥으로 한 공기씩 먹었다. 나는 항상 배가 고팠다. 약국에서 오전에 과일이나 빵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허기를 느끼면 라떼, 떡 등을 또 먹었다. 직원이 약사님은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또 고프세요? 라고 묻곤 했다. 나의 뇌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시간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나는 몸에 약이 되는 식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약이 되는 음식은 신선하고 다양한 색깔의 야채이다. 야채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 등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 내가 매일 먹은 식단을 지속하면 당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즘 20대들도 몸에 약이 되는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만 찾아 먹는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과거에 비교해 건강하지 않다. 나는 이 책에서 여러 자료를 근거로 독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독이 되는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요점 1. 암이 오는 식습관은 탄수화물 중독, 야채 섭취 부족과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이다. 요점 2. 다양한 색깔의 야채 섭취 부족은 영양소 불균형을 만든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잘못으로부터 기인한다. 일상의 잘못이 충분히 쌓이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다. 일상의 잘못된 습관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거의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차를 타고 직장에 출퇴근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 앉아있거나 누워 있었다. 일주일에 걷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었다. 당연히 몸에 근육이 없어서 팔뚝과 허벅지 살은 움직일 때마다 출렁거렸다. 직장에서는 손님이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었지만 오후 3시가 되면 에너지가 없어서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밤에는 몸은 피곤한데 쉽게 잠들지 못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듣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다.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없으니 오래 자리에 누워 있어도 아침이면 너무 피곤했다.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아파트 내에 나무가 울창한 작은 공원이 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러 공원으로 나가본 적도 한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았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축 늘어져 멍하니 TV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몸이 안 좋아서 온종일 피로감이 몰려왔다. 현재 내 몸 상태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은가? 나는 피곤한 신체적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암이 오는 내 몸의 환경을 완전히 바꾼 후에 체중도 12kg 감량했다. 피로감, 오래된 어깨 걸림, 피부 상태,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출산 이후 25년 만에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고 있다. 약국 일도 온종일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다. 까칠했던 성격도 온화하게 바뀌었다. 짜증 대신 미소를 띠며 열정적으로 약국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지 않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가족의 유대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요점 1. 암이 오는 생활 습관은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다. 요점 2. 불규칙한 수면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린다.
유방암의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치료에 들어가면 몸이 적응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든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중단 없이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러간다. 유방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좋다. 나도 암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면서 치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암 치료는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실제로 몸에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자마자 항암을 시작했다.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았기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첫날 곧바로 중심 정맥관에 케모포트를 심었다. 3주에 한 번 8차례에 걸친 항암이었다. AC,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스포마이드 조합으로 4번을 먼저 맞고 후에 파클리탁셀 4번을 맞는 계획이었다. 나의 유방암 타입은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이었다. 처음 2.5cm인 줄 알았던 암의 크기는 CT, MRI를 거치니 2.5cm, 2.9cm에다가 왼쪽 가슴에 모래처럼 암이 흩뿌려져 있었다. 림프절 전이 소견이 있었기에 수술보다 선항암을 하여 림프 전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치료 전략을 짰다. 암이 급속도로 자라면서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다. 몸 상태가 안 좋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다. 항암 1차에는 친정엄마가 식사를 챙겨주셨다. 최선을 다해 온갖 좋은 음식들을 차려주셨다. 엄마도 고령이시기에 한 주가 지나니 엄마의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나 혼자만 고생해도 되는데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암과 나와의 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스스로 해보자고 결심했다.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은 그 많은 음식은 없었고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해 주었다. 항암 1차를 하고 나니 체중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엄청나게 부었다. 빨간 약이라 불리는 A씨의 부작용은 구내염 울렁거림인데 4차까지 음식을 넘기기가 힘이 들었다. 2차에서는 혀 뿌리 쪽에 생긴 구내염으로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구내염이 그렇게 아픈지는 처음 경험했다. 큰딸이 나의 2차 항암을 도와주었다. 하루에 간식을 포함해 6번 이상 밥상을 준비했다. 울렁거리고 입안이 아파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했다. 요점 1. AC 조합의 항암제는 점막 손상을 가져와 구내염을 일으킨다. 요점 2. 선항암을 하는 이유는 림프전에 전이된 암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아침에 먹은 음식을 다 토했다. 약이 들어가는 즉시 심한 부종과 어지러움이 왔다. 나중에는 항암 당일은 아예 굶고 가기로 했다. 주사를 맞고 나서는 차 뒷자리에 실려서 오다시피 했다. 집에 와서도 일단은 정신없이 쓰러져 잤다. 일어나면 따뜻한 전복 미역국으로 기력을 올렸다. 나는 인터넷 유방암 카페에 가입해서 체력이 되는 때는 이라고 검색했다. 유용한 정보를 모으려 했으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내용은 없어 아쉬웠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희박했다. 댓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의사 선생님이 뭐뭇은 먹어도 된대요 였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워낙 바빠서 1분 이상 진료를 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의사 선생님은 항암, 방사, 수술을 정확히 처방에 따라 수행하시면 되고 나는 스스로 할 일을 찾기로 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나의 혈액검사 수치를 챙겨보는 것이었다. 표준 치료를 받는 동안 혈액검사를 수없이 했다. 혈액 수치 변화의 의미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했다. 백혈구 수치가 처음에는 9,000이었는데 항암 1차 만에 4,500으로 뚝 떨어졌다. 적혈구, 호중구, 림파구 수치도 동시에 떨어졌다. 골수에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 수치들의 의미는 과도한 탄수화물, 포도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와 같다. 유방암 카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모임으로 환우들을 만났다. 이 환우들 역시 항암 전 정상이었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았다. 병원에서는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 투약 일정이 미뤄지므로 단백질, 특히 고기 섭취를 중요시한다. 항암 3차까지는 소고기, 저지방 우유 등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일반인과 같은 식이요법으로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얻었다. 항암 4차부터 식이요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 한 끼는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다양한 야채의 섭취를 극대화했다. 아침마다 혈당 체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0이 넘어갔다. 아침 한 끼는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갈아서 먹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항암 부작용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파클리탁셀의 부작용은 골수 기능 억제와 심한 근육통, 관절통이다. 병원에서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하여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씩 복용하게 한다. 4차의 파클리탁셀 동안 단 2알의 타이레놀로 거뜬히 지나갔다. AC 조합은 음식 섭취가 힘드나 파클리탁셀은 점막 손상이 없어서 음식을 잘 먹게 된다. 파클리탁셀은 바로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주었다. 요점 1. 항암 중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치솟을 수 있다. 요점 2. 탄수화물 포도당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2018년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낮 기온이 38도였다. 기상당국은 서울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그래도 운동이 필요했기에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눈 뜨면 곧바로 공원으로 나갔다. 무릎 통증도 있고 발바닥도 아팠다. 남편이 나를 부축하고 30분 정도를 함께 걸었다. 할머니들보다 더 천천히 걷는 속도였다. 걸으면서 이름을 모르는 꽃에도 눈길이 갔다. 숲에서 새소리도 들렸다. 새벽 공기는 여름이지만 시원했고 상쾌했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이며 걸었지만 산책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올라왔다. 남편에게 지금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급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식이섬유를 섭취할수록 분비량이 늘어난다. 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었기에 무릎이 아파서 절뚝이면서도 행복감을 느낀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나는 암에 걸렸고 8차에 걸친 항암 치료 중이었다. 머리카락부터 눈썹까지 싹 다 빠져서 모자를 눌렀었다.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몸은 항암제로 인해서 퉁퉁 붓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우울하다고 마음먹으면 이보다 나쁜 환경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행복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 나무와 풀들은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고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법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전에는 예민하고 남과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감정 상태였다. 항암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한 감정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는 휴식과 안식, 재충전의 기회였다. 언제 우리가 1년 반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떼어놓고 쉴 수 있는가? 일반적인 가정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전문직 등은 중년 이후의 삶에서 1년 이상의 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항암하는 이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쓰고 즐기겠다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아침 산책이다. 아침에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행복해지는 가장 단순한 비결이다. 항암 투병하는 시간은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는 길로 이끌어준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면 된다. 요점 1.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암투병에 중요하다. 요점 2. 항암 중에도 가벼운 운동, 산책은 좋다. 본격적으로 항암 방사 수술 계획이 잡힐 즈음에는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과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과정은 다른 환자들도 다 겪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증상들도 많다. 어떤 증상들은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표준 치료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구가 혈액 3제곱ml당 1000개 이하일 때, 호중구가 500개 이하일 때에는 항암제 투여가 미뤄진다. 백혈구 수치의 감소는 외부의 자극에 우리의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지표이다. 백혈구 감소증 기간이 길어지면 백혈구 생성인자 촉진제를 맞는다. 항암제 투여 3주 사이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뚝 떨어졌다가 마지막 3주 차에 수치들이 회복된다. 하지만 항암제 투여 횟수가 누적될수록 골수에서의 회복 속도는 느려진다. 나는 전절제와 보형물 삽입을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았다. 전절제 수술은 림프절 전이도 있었기에 20개 정도의 림프를 잘라냈다. 한 달 동안 수술한 쪽 팔을 쓸 수 없어서 불편했다. 하지만 다른 수술과 비교해서 통증은 없었다. 다만 가슴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수술 부위가 넓어서 처음에는 걱정했다. 그래도 표준 치료 중에 가장 쉬운 것을 고르자면 수술이다. 수술 후에는 환자들이 대부분 변비로 고통스러워한다. 병원 식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면 문제없이 해결된다. 표준 치료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손톱과 발톱이 까맣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것이다. 온몸이 붓고 관절에도 통증이 온다. 심한 경우에는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항암제는 몸의 점막들을 공격한다. 구강 점막, 위장과 소장 점막도 손상을 입는다. 구내염, 오심, 구토, 설사와 변비가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변도 자주 보며 불면도 찾아온다. 나에게는 가장 심한 변화가 체온 저하였다.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었는데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매일 건식 반신욕을 했고 찜질기를 배에 대고 지냈다. 잘 때는 뜨겁게 데운 파다를 넣은 버선을 씻고 잤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뜬하게 이겨낼 줄 알았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방사선이 누적되어 몸에 쌓이니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미 항암 8차와 수술한 몸에 방사선을 쏘이니 전신의 무력감이 심했다. 항암 8차 때는 산에서 1만 보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처음에는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항암 때보다 백혈구, 호중구, 적혈구 수치는 더 낮아졌다. 요점 1. 항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000개 이하, 호중구 500개 이하면 항암은 미뤄진다. 요점 2. 항암 투여는 보통 3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항호르몬 요법이란 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자라는 암세포에 여성 호르몬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호르몬 양성 타입의 유방암 환우는 보통 5에서 10년 동안 타목시펜을 복용한다.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10년간 복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의 재발률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약이 타목시펜이다. 나는 타목시펜을 10년간 복용하고 졸라덱스 주사도 5년간 맞아야 한다. 많은 유방암 환자가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한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몸속에서 불이나 잠을 잘 수가 없다. 몸이 뜨겁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한다.
자궁근종, 황반변성, 녹내장, 골다공증이 생긴다.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3년쯤 지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다. 변비가 심해진다. 질건조증 또는 가려움, 빈뇨, 관절통, 성교통이 심하다. 우울증, 불면, 피부 발진, 탈모, 백혈구 감소증, 간 수치의 변화가 온다. 나는 항암과 수술을 거뜬히 해냈다. 식이요법도 나름 잘하고 있어서 변비가 없었다. 그런데 타모xi펜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에도 열감이 있었고 따가움과 눈부심이 심했다. 우울감도 커져서 의욕이 많이 상실되었다. 운동도 하기 싫었고 소파에 자꾸 눕고만 싶었다. 잠도 깊이 못 잤다. 소변을 보러 하룻밤에 3, 4회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수술한 팔의 손목은 아려오고 오른쪽 무릎도 시큰거렸다. 허리도 무지간하게 아팠다. 표준 치료까지는 보충제가 필요 없었으나 타모xi펜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다른 보충제도 함께 복용해야만 했다. 보통 약 설명서에 적혀있는 부작용들을 간과하기 쉽다. 특히 타모xi펜의 부작용은 절대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방치하지 말고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4장에서 타모xi펜의 부작용을 막는 보충제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타모xi펜을 복용한 후부터는 유방외과 외에 안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황반변성과 자궁내막증, 근종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타모xifen 복용 2년 차에 녹내장이 시작되었다. 눈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정밀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완전 초기여서 현재 눈의 상태는 정상이다. 그래도 눈 영양제는 꼭 챙겨서 복용하고 있다. 요점 1. 타모xi펜의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다. 타모xifen 복용 시 부작용을 가볍게 보지 말고 미리 보충제를 섭취하자. 항암 중에는 배와 손발이 너무 차갑다. 나는 쑥돌 찜기를 안고 지냈다. 항암을 하는 기간이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다. 항암 주사를 맞은 당일부터 3일 정도는 정말 복부, 손과 발이 너무나 차가웠다. 체온을 재어보면 36도 이하로 떨어졌다.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는 건식 조격기를 사용하면서 체온을 올리고 땀을 흘렸다. 이렇게 항암제의 독소를 혈액순환을 통해 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 밤에는 쑥돌찜기를 배에다 대고 발에는 뜨겁게 데운 팥을 넣은 버선을 신고 찜질팩도 목 뒤에 댄다. 그러면 한기가 없어지고 숙면할 수 있다. 치료할 때는 무조건 따뜻한 국물과 차 종류를 많이 마셔야 한다. 냉기로 인해 위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장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나는 미역국, 북엇국, 현미 누룽지탕, 볶은 현미차와 생강홍차를 돌아가면서 마셨다. 추운 겨울에는 더욱더 체온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름망 있는 포트에 꿀에 절인 생강홍차를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 차를 끓인다. 생강을 넣은 홍차를 마시면 속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준비한 야채 과일식을 먹을 수 있게 위가 준비된다. 위와 장은 순식간에 냉기가 가시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아침에 뜨거운 차를 마시고 야채식을 차갑지 않게 데워서 먹는다. 뜨거운 생강홍차를 마시는 이유는 기, 혈, 수 균형 회복에 좋기 때문이다. 몸의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능이 있다.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도 좋게 한다. 혈소판의 응고를 막고 혈전을 녹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준다. 간 기능을 강화하고 백혈구의 기능도 촉진한다. 순환과 저체온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하므로 항암 중에 마시면 부종이 억제되고 체온도 올라간다. 수술한 후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부종이 심하고 위장에 냉증이 있을 때는 생강홍차가 좋다. 녹차는 몸을 차게 하는데 양성식품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킨다. 요점 1. 항암 중 체온은 36도 이하로 떨어진다. 요점 2. 체온을 올리기 위해 조격, 생강홍차, 찜질기를 이용하자. 유방암이 온 것은
그동안 쉼없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다. 이 시간은 가장 이기적으로 지내도 되는 시간이다. 나는 가족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고 자영업의 고충을 떠안으면서 편안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제는 내 몸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외침을 세밀하게 들어봐야 한다. 불편한 증상들은 참지 말고 이전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항암, 방사, 수술 후에 찾아오는 힘든 증상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암투병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고 항암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이 온 이유는 반복되어 온 습관과 행동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트에 따뜻한 물을 데우고 죽염을 티스푼으로 하나 타서 마신다. 또는 뜨거운 홍차를 한 잔 마시며 몸을 데운다. 그런 다음 냉장고 야채 칸에서 야채와 과일을 꺼낸다. 큰 그릇에 씻을 야채와 과일을 넣고 칼슘 파우더, 천연 세정제를 톡톡 뿌려 넣는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내가 해온 반복된 행동이다. 나는 항암을 하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항암 요리법이 나온 책도 사서 보았지만 내게는 너무 어려운 요리 수준의 레시피였다. 아주 쉽고 야채 섭취량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내가 직접 실천한 식이요법은 간단했다. 항암 4차부터 이 식이요법을 했을 때 항암 8차의 혈액검사가 가장 좋았다. 보통은 항암약이 누적되어 8차에서는 혈액 수치가 가장 나빠지는데도 말이다. 항암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철 야채와 과일을 10가지 이상 냉장고에 준비해 놓는다. 하루에 한 끼에서 2끼는 야채 과일식을 한다. 개인의 체력과 신체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야채를 세척할 때는 칼슘 파우더를 사용한다. 큰 그릇에 그날 쓸 야채와 과일에 칼슘 파우더를 뿌리고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에 헹군다. 물 없이 한 번에 쫙 갈아지는 고성능 믹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0초면 충분하게 갈아진다.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고구마, 버섯류는 살짝 익히거나 찐다. 나머지 야채는 생으로 이용한다.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모든 야채류를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사가 가능한 상태라면 점차 생야채의 양을 늘려가면 된다. 준비한 야채를 믹서기로 간다. 과일의 양은 전체적인 맛의 조합이 너무 달지 않은 정도로만 넣는다. 과도한 과일 섭취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밥을 줄이는 대신 과일의 양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 내가 제시한 방법은 주부,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무척 간단하고 쉽다. 그러나 결과는 대단히 이상적이다. 혈액 수치가 엄청 달라진다. 요점 1.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한 야채와 과일 10가지를 준비한다. 요점 2. 녹색 채소를 유기농 동결 건조가루로 대체하여 쉽게 항암식을 한다. 매일 먹는 야채와 과일. 기본. 사과,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고구마, 오이, 버섯류. 상황에 맞게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케일, 미나리, 레몬, 오렌지, 비트, 동결 건조가루. 야채는 생야채 또는 동결 건조가루를 이용한다. 특히 녹색 채소는 보관이 힘들고 씻기도 번거롭다. 체력이 좋아지면 동결 건조가루를 생야채로 이용하면 된다. 유기농 동결 건조가루는 편리하고 효과가 좋으며 낭비도 없다. 케일, 신선초, 밀싹, 보리, 새싹, 샐러리 등의 동결 건조가루는 녹즙 대용으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항암의 독성을 레몬즙과 녹색 채소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디자이너 푸드를 피라미드형 도표로 만들어
48가지의 채소와 과일을 열거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은 생강과 마늘이었고 양배추, 대두, 감초, 당근, 샐러리 순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에는 십자역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가 암세포 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에는 발암성 물질을 몸에서 배출하거나 암 발생 원인이 되는 유전자 전이를 억제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과가 있다. 암 발생 가능성은 무엇보다 식사를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루에 적어도 채소 350g, 과일 200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 아침에 그릇에 꺼내놓은 야채의 양으로 섭취량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채소나 과일 양의 기준은 두 손으로 담을 수 있을 만큼이 대략 400g 정도이다. 특히 생마늘은 천연 항생제이다. 한 조각만 먹어도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나물 요리를 할 때 마늘을 넣어 섭취하면 된다. 나는 마늘을 갈지 않고 슬라이스한 상태로 섭취하고 있다. 유방암에 좋은 브로콜리도 매일 섭취하자.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암세포를 억제한다. 살짝만 익힌 다음 매일 갈아서 섭취해보자. 요점 1. 십자역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를 매일 섭취한다. 요점 2. 항암 중에는 야채, 과일을 20종류까지 늘려보자. 우리 가족은 매일 한 끼씩 야채, 과일식을 한다. 20대와 10대인 두 딸은 이 식단을 따르면서부터 피부에 염증이 사라졌다. 반면 이 식단을 거르는 날은 어김없이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며 거부하다가 지금은 피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매일 먹고 있다. 일단 이 방법을 시도해보면 항암 중 혈액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피로감도 사라지며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항암 방사 수술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1기 환자는 항암 방사 없이 수술만 하지만 항호르몬제를 복용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상담한 1기 환자들은 부분 절제술만 받은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항암 방사로 인한 고생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호르몬제로 인한 부작용이 2기 환자보다 심한 사례도 있었다. 불면증, 발을 내딛지 못하는 관절 통증, 변비, 눈의 불편함 등을 호소했다. 림프 부종으로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합병원에서는 표준 치료가 끝나면 정기적인 검사 외에는 다른 관리가 없다. 표준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유방외과 외에 다른 진료과를 다녀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안과, 산부인과, 기능의학병원 등이다. 안과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 등을 검사해야 한다. 산부인과에서는 자궁내막의 두꺼움이나 근종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기능의학병원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불균형이나 자가면역 질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환자는 표준 치료가 끝나면 이제 완치되었다고 착각한다. 어느 환자는 갑상선 암이었다가 1년 반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방사를 끝낸 상태였다. 이 기간에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는 날 그분의 딸이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잡고 긴 치유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다.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은 재발 전이를 막는 몸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표준 치료가 끝났어도 정상세포는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이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자. 비타민 D, 갑상선 호르몬, 백혈구, 적혈구, 림파구 수치, NK세포 활성도, 장내 유해균 비율, 혈당,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등을 검사해야 한다. 이제는 나의 건강 지표들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 이 수치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수치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충제도 복용해야 한다. 식이요법만으로는 회복이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암 발견 이전의 몸이 된다. 이전의 증상들이 다시 슬금슬금 시작될 것이다. 나는 전절제와 보형물 삽입 전에 확장기를 넣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다. 유두를 살리지 못했기에 피부가 부족했다.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6개월 이상 서서히 늘려야 했다. 확장기가 가슴에 있어서 보형물보다 불편했다. 처음에 가슴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무척 망설였다. 전 절제만 해도 큰 수술인데 가슴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이다. 보형물을 삽입하여 재건하는 수술은 전절제보다 훨씬 수월하다. 전절제는 1달 동안 수술한 쪽 팔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보형물 삽입 수술 후에는 일주일 만에 출근할 수 있었다. 만약 가슴 재건 수술을 망설이고 있다면 나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만약 가슴 재건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샤워할 때마다 푹 패인 가슴을 볼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비록 유두는 없고 가슴 중간에 수술 자국이 있지만 균형감 있게 자리를 잡은 가슴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수술 통증 때문에 공포감이 생긴다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항암 수술 방사 중 가장 수월한 것이 보형물 삽입 재건 수술이기 때문이다. 나는 방사선 치료를 28회에 걸쳐서 매일 진행했다. 이젠 표준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심적으로도 수월했고 치료 시간도 5분 정도이므로 간단했다. 하지만 회차가 누적될수록 피로감과 무기력증, 우울감이 와서 항암과는 또 다른 힘듦이 있었다. 방사선 독소를 빠르게 해독시키는 식단을 꼭 해야 한다. 방사선을 쪼인 피부는 검게 착색이 되고 피부도 얇아진다.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년이 넘게 걸린다.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꾸준히 보습제로 관리해야 한다. 방사를 끝내고 7개월 후에 약국으로 복귀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원래의 근무 시간대로 온종일 근무했다. 오랫동안 쉬었기에 3개월 정도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처럼 피로감이 몰려왔다. 근무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암성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는 보충제를 섭취하고 다른 과 검진을 받으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암 환자의 대다수는 치료가 끝나고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데도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내 몸의 환경이 이전과 같기 때문이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요점 1. 수술 항암 방사 후에 가슴 피부와 주변 근육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요점 2. 방사선 치료 시에 극도의 피로감이 찾아온다. 지난 3년 동안 암과 식이요법, 환경과 생활 방식을 다룬 책을 공부했다. 모든 책의 내용은 한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다. 생활 방식과 식습관이 변화되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고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유방암은 10년 후 또는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항암 방사, 수술할 때만 식이요법을 해서는 암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암덩어리를 없애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암세포의 생성 환경을 없애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지금 25년 만에 활력이 넘쳐나는 느낌이다. 매일 새벽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신기하다. 정상인의 삶이란 이런 거였구나. 밤새 충분히 잠을 자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의 몸이다. 그러나 나는 출산 후 변화된 호르몬과 빠지지 않는 체중으로 인해 아침에 성쾌하게 일어난 날을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만성 피로감이 사라지니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진다. 암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전혀 없다. 이제야 나는 내 몸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 후성 유전학은 암 유전자를 씨앗으로
환경은 토양에 비유한다.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졌다 해도 씨앗이 발화가 안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었다. 본인에게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해버렸다. 그런데 후속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수술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결국 치유의 주체는 유전자가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이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그동안 슬퍼하고 두려워했다면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나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보자. 내 몸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고 예쁜 가발도 맞춰보자. 이전에 하지 않았던 헤어스타일의 가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이제 나는 이전과 다른 내가 될 것이다. 요점 1.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주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요점 2. 항암 때의 식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